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네, 이번 주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각 당의 후보로 되는데 필요한 대의원 숫자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아주 오랜만에 용기 있는 발언을 한 것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무슨 뭐 틱톡 문제도 있고 또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와 로버터 특별 검사 그리고 어떤 얘기들이 있을까요? 뭐 많이 있죠. 무슨 또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만 드리고 헤드라인만 말씀드리고 또 미처 시간상 전해드리지 못했었던 것도 마무리를 조금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에서는 항상 이제 전반적으로 한 주일에 일어났었던 중요한 뉴스를 전해드리는데 그것도 저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전해드리면서 정규 방송 시간에 미처 딱 건드리지 못했었던 조금 더 딥하면서도 뭐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요.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후보가 되는데 필요한 대의원 숫자는 확보를 했지만 12% 정도는 나는 바이든도 트럼프도 싫어. 두 사람에게 뭐 투표하지 않았다. 11%가 그렇고 12%는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미국 최근의 대선에서는 후보들의 그 당선 그 차이가 한 뭐 3%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결정을 하지 못한 사람이 12%나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3당의 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굉장히 신경이 지금 쓰이는 겁니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우선 유권자들의 반응부터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대의원 숫자를 확보를 했어요. 하니까 오른편에 보니까 여성 하면 항상 동서고금 가방으로 상징됩니다. 그 가방에 voter, 유권자라고 딱 써 있고 신문을 보니까 2024년도 리매치, 70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젠하워 이후에 처음 4년 전에도 두 사람이 대결했고 리매치, 재대결을 하는 건데 야, 이거 이를 악물고 계십니다. 이 여자분은 티스 크린치드. 완전히 야, 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 어쩌란 말이냐? 이런 거죠. 그리고 왼편에 보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 노미네이션도 이제 꽉 이제 막혀버린 것이고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딱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두 번째 시사만평 보니까 이번에는 한숨을 쉬네요. 두 분이 싸이 하면서 왼편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그니처인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모습과 헤어스타일 위에 쫙 이렇게 했네요. 말아 올렸네요. 오른편에는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시그니처인 선글라스를 끼고 환하게 웃는 그런 모습인데 두 사람 모두 쓰레기통에서 툭 튀어나왔잖아요. 뚜껑을 열고 이 리매치가. 그래서 왼편에 보니까 미국의 리사이클링 프로그램이다. 대통령 선거가 아메리칸 그 리사이클링 프로그램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서 제3당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최근에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한 15%에서 많게는 20%까지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그리고 현재 15개 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 후보들이 많아요. 5명 정도는 되는데 이름을 언급할 만한 사람. 그런데 복잡하니까 어차피 안 될 건 저는 빼겠습니다. 빼고 바이든, 트럼프의 대결이지만 여기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까지는 좀 지금부터는 봐야지 됩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물론 민주당이 더 걱정을 하지만 왜냐하면 이름이 케네디이기 때문에 존 F 케네디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아버지인 로버트 케네디 그 존 F 케네디 아래서 동생으로서 법무장관을 했고 열심히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선거 유세를 하다가 로스앤젤레스 저희 회사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엠베서더 호텔에서 암살당한 그 아버지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의 아들 케네디 가문 사람치고는 너무너무 케네디 가문스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람 변호사예요. 환경법 전문 변호사고 그리고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주말이니까요. 미국은요.
무슨 누가 변호사가 됐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나와서 변호사가 됐어. 이렇게 할지라도 야, 저 사람 뭐 공부 열심히 했나 봐. 아니면 똑똑한가 봐. 꼭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부모들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그 학교에 돈을 주고 아주 합법적으로 모든 학교에 다 입학할 수 있거든요. 하버드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도 유펜 나왔잖아요. 부동산학과 처음 생겼던 해에. 그리고 트럼프의 사위도 하버드 갔잖아요. 250만 달러 기부금 내고. 그게 아주 기여 입학도 당연하고. 그리고 웬만큼 어디 가겠다 하면 그 학교에서는 아, 이 가문이 이렇게 좋은 가문인데 우리 학교에 이런 또 그 후손이 들어와 하고 또 받아줍니다. 가산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케네디도 저 사람이 뭐 저 사람 하는 말이 틀리겠어. 무슨 변호사고 다 그런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음모론으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 대표적인 게 코비드 19 백신 맞으면 큰일 난다고 반대 운동을 했었던 사람. 그러므로 케네디 가문에서도 성명을 내고 저 사람은 안 돼요 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지만 케네디라는 이름 때문에 이런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평생을 아무튼 어떤 특권을 누립니다. 케네디라는 라스트 네임 때문에 민주당에서 일반 사람들은 생활하느라고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케네디인데 뭐 나는 어차피 바이든, 트럼프 다 싫어. 그냥 케네디 가문으로 찍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었을 때 그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가 법무장관이었을 때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요. 케네디 가문에 대한 환상이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기분 좋은 환상. 그래서 케네디 가문에 어머 누구의 아들이야? 민주당이 이걸 너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막으려고 민주당의 걱정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모든 주에서 50개 주에 다 이름을 올리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 많지만 전부 그냥 흐지부지 될 거거든요. 많은 주에 이름을 올릴 만큼 청원서, 서명 같은 것을 받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스포츠 선수 뭐 제시 벤츄라라든가 전에 미네소타 주지사였던 레슬러였던 아니면 뭐 아론 로저스라든가 이런 그 풋볼 그 쿼터백이요. 이런 사람들을 만약에 부통령 후보로 한다면 네, 뉴욕 제츠의 그 쿼터백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경우에 어떤 사람은 그냥 유명한 사람에서 찍어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시리어스하지 않네. 아무리 그래도 지금 아론 로저스가 한 40살로 알고 있는데요. 40살 맞습니다. 40살인데 뭐 그동안 정치에 뭐 어떻게 했었던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제시 벤츄라도 처음에 정치할 때 정치인이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전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이름 대 이름 이렇게 싫어할 사람도 있지만 좋아할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사람들이 멀어질 수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러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너무 바쁘니까 그냥 슬쩍 스쳐서 이름만 보고 라스트 네임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하나는 라스트 네임 때문에 걱정하지만 또 하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음모론 펼쳤던 것이 알려지면은 민주당 바이든에게 찍을 사람은 안 찍을 거야.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트럼프에 찍으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찍었는데, 이번엔 도저히 트럼프가 아니야. 그렇다고 바이든이 아니야. 이런 사람이 찍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 양쪽에서 지금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거 미스테리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현재까지 나온 것에 보면은 민주당이 훨씬 걱정할 만하다 하거든요. 그런데 투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결정적인 것은 투표율이기 때문에요. 그 투표율도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이 얼만큼 나가서 찍느냐. 이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가 트럼프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고 바이든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노 레이블스라고 공화당도 민주당도 아닌 제3의 후보를 내보려고 했었던 그 그룹 있잖아요. 그냥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특별한 그런 아주 뚜렷한 인물을 구하지 못한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노 레이블스는 사람을 못 찾아서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으로서는 그러다가 뭐
갑자기 뭐 니키 에일리 같은 사람이 저 노 레이블로 가겠어요. 뭐 제가 지금 뭐 50몇 살인데 4년 더 기다리느니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노 레이블스도 별로 이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신경을 쓰셔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어제 박스 텔레비전과 인터뷰에서 마이크 펜스로서는 아주 용기 있게 얘기를 하던데요. 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물론 바이든에게 투표하지도 않을 겁니다. 저의 그 투표는 그냥 개인적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어떻게 투표할지 모르죠. 트럼프에게 안 한다고 하고 바이든에게 안 한다고 해서 이 마이크 펜스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에게 할 리도 없을 것 같고 아무튼 두 사람에게는 안 한다는 겁니다. 양심상 못하겠습니다. 트럼프 공식 지지를. 트럼프 지지하는 것을 저는 양심상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마음이 놀랍지도 않으실 겁니다. 트럼프와 저는 놀라운데요. 조금. 트럼프 때에 정말 트럼프가 물을 마시면 같이 열심히 보고 있다. 물을 마시고 하는 말을 앵무새보다 더 앵무새스럽게 제잘거리고 모든 트럼프의 종이었어요. 종을 자처한 종. 자신의 이득에 따라서 그 자처한 종이 어느 순간인가 트럼프에게 거역해 보려고 하다가 이제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심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부통령이었을 때는 굉장히 일을 잘했죠. 이건 잘했다고 하겠죠. 본인이 부통령이었는데. 그런데 특히 1월 6일 내가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차기 대통령을 선포할 때 그걸 못하도록 하고 이 사람 막 교수형에 처해야지 된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엄청 뭐 교수대도 만들어 가지고 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는 더더욱 보수의 의제와는 벗어나는 일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구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틱톡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나와 함께 위험하다. 중국이 많은 정보를 가져간다 하면서 그거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다른 사람에게 중국 소유가 아니도록 팔아야지 된다고 얼마나 하다가 갑자기 반대의 입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 맞지 않습니다. 양심상 트럼프를 공식 지지할 수 없습니다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론 디센티스라는 플로리다 주지사가 니키 헤일리를 엄청 욕했어요. 왜 욕했느냐? 니키 헤일리가 마지막에 뭐 후보를 사퇴한다고는 하지 않고 일단 선거 유세를 중단합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축하는 했지만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려면 저를 지지했었던 사람 표가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디센티스가 니키 헤일리를 비난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후보 토론회에 나갈 때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 다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이 후보 토론을 하고 나서 누가 공화당 후보가 되든지 그 사람을 지지하겠다. 니키 헤일리도 손도 번쩍 들었고 서명도 했어요. 그러나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었는데 지금 두 번째 마이크 펜스도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겠다 하고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랬더니 트럼프 등살에 도저히 거기서 버텨내지 못하고 그냥 본인이 재선에 안 나가고만 아담 킨징어 연방 전 하원 의원이었죠. 이 사람이 잘했어요. Good job, 마이크 펜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펜스가 이럴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반반이었거든요. 그냥 어차피 예비선거에 나가서 지기는 했는데 흐지부지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표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양심이다 뭐다를 떠나서 그런데 마이크 펜스도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을 보면은 역시 공화당 내부에서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도 뿌리가 깊구나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적 드라마는 간단하게나마 조금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요.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어제 조지아주 케이스죠. 조지아주에서
뭐 공화당인 주지사에게도 전화를 걸고 공화당인 선거를 총괄하는 총무처 장관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아니 내가 바이든보다 12,000표도 아닌 11,177표인가 뭐 이런 그 정도로 진다는 게 말이 돼. 그 표를 찾아내시오. 뭐 녹음이 다 있잖아요. 이 케이스에 대해서 뭐 19명인가 18명에 대해서 갱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딱 검사가 풀튼 카운티에 그 파니 윌리스라는 검사가 딱 기소를 했잖아요. 많은 혐의로 기소해서 그 혐의 가운데 뭐 몇 가지는 일단은 기각되기도 했지만 그런데 그 검사와 풀튼 카운티 검사와 이 검사가 이 일을 같이 수사하기 위해서 임명을 한 특별 검사 네이선 웨이드라는 특별 검사 남자예요. 그 풀튼 카운티 검사가 여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남녀 관계가 그것도 끝난 것 같아요. X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그 관계 때문에 트럼프와 함께 기소된 사람 가운데서 뭐 마이클인가 그렇습니다. first name 마이클 로만이군요. 공동 피고이죠. 공동 피고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남녀 관계인데 이건 이해상충으로 제대로 뭐가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판사가 쭉 점검을 하고 나서 34살의 판사가 이 검사에게도 아주 신랄한 얘기는 했지만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이 케이스를 맞지 못한다라는 판결을 내린 건 아닙니다. 다만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물러나라. 누가 물러나겠어요? 이 상사가 물러나겠습니까? 상사에 의해서 임명이 된 특별검사가 물러나겠습니까? 당연히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가 물러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장문의 편지를 쓰고 뭐 이러고 물러났어요. 물러나서 이렇게 보면은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법적 문제를 다루는 검사 가운데 가장 싫어했던 검사입니다. 흑인이라고 또 얼마나 그냥 골리고 놀리고 비난하고 했어요. 그런데 흑인 여자라고 파니 윌리스 검사가 그런데 결국은 여기서 살아남았으니까 일단은 파니 윌리스 검사가 이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도 여기서 승리한 게 있습니다. 본인이 주도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저 사람들이 다 마녀 사냥해서 나를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연애질이나 하고 뭐 그 연애하는 그 남자에게 저 일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도 공정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많이 심어준 거죠. 이 파니 윌리스와 네이선 웨이드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일을 시작하면서 연애 관계가 됐다고 하는데 증인들의 증언은 엇갈렸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본질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공모자 루디 줄리아니를 포함한 뭐 여러 명의 변호사와 뭐 시드니 파웰 같은 사람은 유죄를 인정했잖아요. 시드니 파웰은 참 그렇게 그 선거 전후에 난리를 치더니 그런데 그런 아무튼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들이 저질렀었던 일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다만 만약에 이 검사가 이 일을 못 맡게 됐다면 판사에 의해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하면 시간이 엄청 걸리고 또다시 일을 시작을 해야지 되는 그런 게 있지만 일단은 파니 윌리스가 생존은 한 거죠. 이 일을 맡게 됐으므로.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정치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겼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비난을 했었던 검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렸으니까 정의의 검사가 아니라 이건 사적인 관계로 인해서 사적인 남자를 말이야 무슨 뭐 특별검사로 하고 그렇게 해서 판결이 제대로 되겠어? 판결도 오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법적에서는 승리라고 하지만 조지아주가 굉장히 보수적인 주잖아요. 이 주의회에서 지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파니 윌리스 검사에 대해서 뭔가를 지금 수사를 한다고 하고 하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게 어제 뭐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는 그런 것이고 플로리다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한 판사가 기밀 서류 그 사건을 기각해 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대통령의 특권이 있는데 이렇게 요청한 것에 대해서 그 판사는 대통령 특권이요. 대통령 기록법에 따라서 이건 기각을 할 수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라고 판결을 했고요. 뉴욕의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포르노 배우하고 잠자고 돈 주고 돈 안 줬다고 발뺌하다가 나중에 줬다고 하고 제대로 줬다고 했는데 결국은 검사는 그게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를 치르기 뭐 일주일 전에 돈을 입막음용으로 한 뭐 13만 달러인가요? 얼마인가를 주고 했었던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요. 재판이 원래 3월 25일인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30일 연기했습니다. 검사 뭐 다 합의하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기되면 연기될수록 모든 것은 아무튼 좋아지는 거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어제 헝가리가 뭐 국경일이었다고 하는데 국민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시사만평 한번 보시면 이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빅토르 오르반 너무 좋아하잖아요. 둘이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또 이제 이 블라디미르 푸틴도 두 사람 다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그럼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은 두 사람의 입장은 뻔히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빅토르 오르반이 트럼프를 만나자마자 했었던 가장 중요한 얘기가 트럼프는요.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에 페니도 주지 않을 겁니다. 한 푼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끝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 뒤에 말은 전쟁이 끝나긴 끝나는데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겁니다. 이 말은 생략을 한 거죠. 그리고 어제는 이제 집에 가서 이 두 사람이 뭐 완전히 꽃밭에서 난리가 났네요. 마랄라고라는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꽃밭에서 정말 매지컬 그 비지스였고 너무 환상적이고 빅토 오르반 thanks for the all advice 온갖 어드바이스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일주일쯤 전쯤에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빅토르 오르반은 푸틴과는 다른 독재자다. 푸틴은 사람을 살해하고 독살하고 감옥에 가두고 망명시키고 망명을 하도록 하고 이렇지만 이 사람은 그 이전에 언론을 다 통제를 해서 빅토르 오르반이 하는 말이나 주장에 반대하면 반역자처럼 묘사를 하고 왜냐하면 언론을 다 친구들이 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엄청난 이득을 줍니다. 그리고는 빅토르 오르반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면 그 매체에는 광고가 가지 않도록 광고가 안 가면 안 돼요. 제가 요즘에 한국의 뭐 의사파업 이런 것을 보면서 약간 느끼는 건데요. 모든 언론들이 굉장히 조심합니다. 병원에 대해서. 저는 이건 정말 무슨 저의 혼자의 의심이긴 합니다만은 종합병원들 많잖아요. 종합병원들도 광고 안 하겠어요? 그 언론 매체에 광고하니까 사실은 의사 파업에 대해서 심각하게 무슨 뭐 센소리도 못하고 뭐 이러는 그런 입장, 그런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빅토르 오르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언론을 완전히 소나기에 쥐고 독재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총리를 했고 그리고는 그 당에 남아서 일을 하고 약간 은퇴했었던 적도 있지만 이후에 2010년부터 2024년이잖아요.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장기 집권 독재죠. 18년인데 총리만 18년을 하는데 그런데 어제 이제 헝가리의 국경일 연설에서 야, 우리 헝가리가 혼자 시작했는데 올해 말이 되면은 세계에서 우파의 그런 민족주의 보수 정책이 다수가 될 겁니다. 유럽 너머에서도 이길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리고 6월 달이죠. 유럽의 그 선거는 우파 정당이 6월 달에 다 이길 겁니다. 우리가 혼자 시작했지만 이제 올해 말 6월만 되면 우리가 다수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이 바이든인데 다른 나라 총리가 와서 전 대통령만 만나고 현 대통령을 만나지 않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죠. 바이든도 이 사람 절대로 안 만나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아주 빨리 백악관에 초대를 하겠죠. 바이든 대통령은 독재자를 닮고 싶어 하네. 이 사람은 그 빅토르 오르반은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터커 칼슨 등등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터커 칼슨을 국무장관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너무 웃겨서요. 정말 국무장관 아무나 하는 줄 아는지. 아유 참. 첫 번째 국무장관도 사실은 에너지 회사의 CEO였으니까 렉스 틸러슨
참 말해 뭐 하겠습니까? 아무튼 빅토르 오르반이 독재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로버트 특별검사의 청문회는 격투장이 됐었는데 민주당, 공화당 전부 로버트 특별검사의 바이든 대통령을 기밀 서류와 관련해서 기소하지 않은 것에 공화당은 불만을 품었고 민주당은 기소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면서 통정심 많고 선의가 있는 노인이기 때문에 배심원들이 그런 노인을 형사 범죄에서 유죄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는 기소하지 않는다. 그게 기소하지 않은 이유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엄청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완전히 결투장이었는데 이 한인 로버트 특별검사는 시작할 때부터 부모님이 6.25 때 참 아버지 못 드셔서 미군이 주는 거 먹으면서 좋아했었고 어머니는 그 어머니의 품에 할머니의 품에 안겨서 월남을 하셨고 우리 가족이 제가 제일 처음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가족인데 우리 가족이 미국에 오지 않았으면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과 나의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인생을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공화당, 민주당 공격 거의 다 막아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드러났죠. 처음에 특별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그 보고서에는 기억력이 나쁜 약한 노인을 배심원들이 유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것 가운데 하나가 아들의 사망날이잖아요. 아들 사망날 정확하게 기억을 했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5월 30일이래요. 5월 30일인데 그 전에 물론 옆에 있는 보좌진이 연도수 2015년이요 이랬더니 2015년이었던가 5월 30일이었지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처음에 보고서 나올 땐 그런 말은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무슨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등등의 일에 대해서 특별검사나 다른 사람들이 잘못 말한 것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고쳐준 그 트랜스크립이 지금 나왔거든요. 트랜스크립 저는 그 부분들은 봤습니다. 그랬던 것 뭐 등등 해서 그런데 아무리 이제 와서 실제로 트랜스크립을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쁜 뉴스가 한번 딱 터지죠. 그럼 사람들은 딱 그 뉴스 보고 그 인상을 갖고 아무리 수정을 해도 바이든이요. 아들 사망한 날짜도 기억하고 오히려 로버트 특별검사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도 고쳤어요. 이런 얘기해봤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동정심 많고 뭐 선의가 있는 약한 노인이야. 기억력이 너무 형편없는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하냐면요. 여러분들 아마 잊으셨을 거예요. 윌리엄 바라는 법무장관 나중에는 처음엔 너무 트럼프 좋다고 막 편지도 쓰고 해서 트럼프가 그것 보고 법무장관으로 시켰죠. 제프 세션스라는 사람이 이제 쫓겨나고 난 뒤에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또 트럼프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윌리엄 바가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와 러시아와의 어떤 선거에서의 관계 이런 걸 조사하라고 로버트 몰러라는 특별검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공화당이에요, 그 사람. 이번에 로버트 허도 공화당이고 민주당에서 임명을 했지만 공화당 윌리엄 바가 공화당 로버트 몰러를 특별검사로 해서 굉장히 존중받던 사람이었거든요, 당시에. 딱 조사를 했는데 그때 조사를 하고 나서 그 발표를 로버트 몰러가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알았어요. 청문회 등등을 통해서. 법무장관이 나와서 쫙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쫙 줘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조건이 어땠냐면 법무부에서 특별검사도 법무부 소속이잖아요. 이 윌리엄 바라는 법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사이가 아주 좋을 때 현직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어차피 기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사를 한 겁니다.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는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돕고 그 노력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도 모르지만 선거에. 왜냐하면 트럼프 캠프 측과 러시아 측이 만났잖아요. 많이 만나고 나중에 뭐 백도어까지 만들자고 하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사법 방해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도 법무장관이 직접 나와서 대중에게 특별검사가 한 거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패턴이 오면 이번에
메리 갈란드라는 민주당의 법무장관, 바이든이 임명을 한 이 민주당의 법무장관은요, 과거에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공화당의 특별검사를 임명을 하고 아예 조건 자체를 현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하도록 잡아놨잖아요. 이번에는 메리 갈란드라는 민주당의 법무장관은 공화당인 로버트 허를 특별검사로 딱 그 지정을 해서 대통령 기소해도 좋다, 기소 안 해도 된다는 그 묶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버트 허 특별검사는 뭐 기억력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도 기소를 할 만한 증거는 없다라는 얘기도 또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냐면은 왜 이런 것 있잖아요. 왜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당에 따라서 아유 저들이 저렇게 아직도 이게 있었던 거죠. 미셸 오바마가 얘기하는 저들이 저렇게 후져도 우리는 우아하게 해야 돼. 우아하게 해서 이겨야지 정말 이기는 거야. 이번에 메리 갈란드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본인이 공정하다는 것을 너무너무 드러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공화당의 특별검사를 딱 정해서 대통령 기소해도 좋아까지라도 했더니 로버트 특별검사가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소 요건이 안 돼서 기소를 안 해놓고는 기억력이 없는 노인이라 기소를 안 했다고 하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공화당은 공화당 나름대로 왜 기소를 안 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를 했는데 잭 스미스라는 특별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왜 기소를 안 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서류와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서류는 케이스 자체가 다르죠.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십니다. 바이든은 그때 부통령이었고 트럼프는 대통령이었잖아. 기밀 서류를 해제할 권한이 있는. 그런데 기밀 서류를 해제하지 않고 가져갔잖아요. 그 많은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트럼프만큼 많지도 않고 내용이 뭐 핵무기 등등이 포함한 굉장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먼저 발견을 하고 신고를 해서 다 가져가도록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뭘 가져가가 막 뭐 몇백 박스예요? 그걸 막 공개적인 장소에 막 쌓아놓고 화장실이니 볼룸이니 등등 케이스가 다른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기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아무튼 이래서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야, 어떨 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아니면 오른뺨을 때리면 뭐 왼뺨을 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말이고 다 명제입니다. 다 명언이고. 그런데 언제나 딱 그것만을 완곡하게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융통성이 조금 있어야지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주당이 자신이 있으니까 메리 갈란드도 기소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정도의 지금 현직 대통령이 도저히 그렇잖아도 나이에 이런 약점이 있는데 아유 뭐 범죄를 설령 저질렀다 한들 배심원들이 그 노인네를 유죄를 주겠어요? 하는 이런 보고서를 쓸 줄 알았겠습니까? 메리 갈란드 법무장관이요. 본인은 당파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오바마도 전에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당파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제임스 콤이라는 사람을 연방 수사국장으로 공화당이잖아요. 해놓고는 뭐 힐러리 클린턴의 여러 가지 조사하라고 하니까 제임스 코미가 기소를 할 만한 정도가 안 되니까 기소 안 합니다. 하다가 선거 뭐 하루 이틀 전인가요? 다시 뭐 이걸 수사를 하겠다고 해서 그 표 때문에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제임스 코미를 원수로 삼고 있잖아요. 캠페인 마지막 날에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하겠다. 이거 트럼프에게 굉장히 유리한 얘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성인군자일 수는 없다. 상황 봐가면서 처리를 해야지 된다. 아무튼 옳은 일,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메리 갈란드라는 법무장관이 그걸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려고 너무 열심히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네, 로버트 특별검사는 이번에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청문회에서 뭐 침착하게 본인으로서는 잘 했습니다. 틱톡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틱톡은 뭐 여러분들께 정규 방송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고 모든 아이템은요. 제가 뉴스 클립이 있으면 그 아래 더보기란에
제목, 분 제목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그런 뉴스는 딱 이제 그 부분을 클릭을 하면 들으실 수 있도록 다 해놨으니까 정규 방송 시간에 했던 건 그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운 내용을 조금 전해드리겠는데 이번 주에 이제 연방 하원이 뭐 360 몇 대, 뭐 60 몇 정도로 압도적으로 초당적으로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이 중국 회사니까 다른 곳에 팔거나 아니면 6개월 동안 기간을 주고 아니면 미국에서 틱톡 금지다 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에서는 통과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계속 하고 있어도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상원에서는 린지 그레이엄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전에는 가장 상원에서 틱톡을 금지해야 돼 하더니 또 트럼프 입장으로 확 돌아섰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에게 돈을 기부할 만한 사람이 바이트댄스라는 이 회사에 투자하는 헤지펀드 매니저이기도 하고 또 젊은이들이 워낙에 틱톡을 좋아하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죠. 겉으로는 틱톡 금지하면 국민의 적인 페이스북 좋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런데요. 사실은 틱톡을 그렇게 금지한다고 하는 건 국가 안보 때문에 정보 수집을 너무 많이 한다. 그리고 30세 미만 젊은이들의 35%가 틱톡에서 뉴스를 접하는데 그 틱톡 뉴스라는 게 미국은 완전 hell, 지옥, 중국에 대해서 나쁜 것은 싹 다 없애고 그리고 무슨 뭐 하마스만 열심히 지지하는 그런 클립만 있다던가 그렇게 만든다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정보도 빼갈 수 있다, 빼간다?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 이유인데 그런데 사실요,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쓰면은 어떤 소셜미디어를 쓰든지 틱톡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많은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미국 미디어도 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 알렉사를 비서로 쓰시는 경우 있으세요? 뭐 오늘 날씨가 뭐지? 아니면 무슨 음악 좀 틀어줘. 아, PBS 텔레비전 좀 틀어줘 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심지어 알렉사조차도요. 뭐 예를 들어 30년대, 40년대 무슨 뭐 좀 틀어줘.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찰리 파커가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평소에 나의 패턴들을 보고 내가 찰리 파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제안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모든 소셜미디어가 사실은 다 그런다는 겁니다. 차이는 중국이냐 아니냐, 적이냐 아니냐에 있다는 거죠. 우선 시사만 평을 보시면요. 틱톡을 한 분이 하시네요. 그랬더니 Don't worry, I'm American. 내가 보는 것은 괜찮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알렉사 같은 그런 케이스죠. 그리고 틱톡 회사가 우리 공산당과 상관없어. 나 뭐 본사도 뭐 로스앤젤레스, 싱가포르고 나 중국 사람도 아니고 CEO가 아무리 그렇게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를 해도 증거는 없지만 찝찝하고 언젠가는 그 자료를 중국이 필요하면 이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드 미디어는 CNN을 중국이 못 사잖아요. 팍스를 중국이 못 사잖아요. 팍스를 만든 루퍼트 머덕이 팍스를 그렇게 만들어서 갖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호주 사람인데 올드 미디어가 그렇다면 틱톡이 젊은이들의 뉴스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뉴 미디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고요. 아무튼 요즘은 너무 모든 것들이 아주 쉬워졌어요. 보험을 바꾼 다음에 이름하고 주소만 넣으면 뭐 그다 정보들이 쫙 튀어나오잖아요. 이래서 이건 미국 회사가 가져야지 된다는 주장이 많은 거고 지금 뭐 스티브 무누신 같은 전 트럼프 아래의 재무장관도 당시에 골드만삭스에서 돈 관련 일을 했다는 이유로 재무장관을 시켰으니 지금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참 정말 우스웠어요. 어찌 보면. 그래서 뭐 스티브 무누신도 뭐 산다고 기웃거리는 것 같고 다른 많은 회사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따로 떼서 보도를 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보시고 클릭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워싱턴이 틱톡을 좀 이렇게 중국 오너십이 아니게 하려고 하는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앉아서 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이 뉴스를 보면서 그런 것 같네요. 그랬더니 옆에서 이거 알렉사 같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안보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밥.
알렉사가 옆에서 듣고 있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 정도로 정보 유출, 정보를 적이 가지고 있다가 활용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좀 힘든 찝찝한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척 슈머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력한 발언을 한 것은 이건 정말 중요하고, 저도 방송을 끝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척 슈머 민주당의 원내대표에게 반대되는 말을 했던 것이 어느 정도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척 슈머는요, 이스라엘계로서 가장 높은 공직자에 있고 벤자민 네탄야후와 제일 가까운 사람이고 친친친친친 이스라엘입니다. 본인이 이스라엘계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맨 위의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벤자민 네탄야후 마음속에 최우선 순위는 이스라엘의 안보일 것으로 믿는다. 이건 이제 매너상 발언인 것 같고, 그러나 벤자민 네탄야후가 자신의 정치 생존을 이스라엘의 이익보다 앞세워서 길을 잃었다. 그러면 앞뒷말이 안 맞잖아요. 앞에는 예의상 한 말인 것 같고, 이스라엘의 이익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익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안보인데, 이스라엘 안보보다도 정치적인 입장, 내가 지금 강하게 나가야 돼. 팔레스타인, 가자에 대해서. 이래서 길을 잃었다. 그러므로 지도부를 새로 뽑아야지 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미치 매코넬 같은 사람이, 아니 민주주의 국가가 선출에 의해서 된 건데, 미국도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것을 그렇게 주권 침해다 이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과 척 슈머 사이에는 말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다른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주에 벤자민 네탄야후를 비난하면서 레드라인 정도만 얘기를 했거든요. 라파라는 제일 남쪽에, 여기까지 이제 막 대단한 전투가 벌어질 경우 이거는 이제 레드라인이다. 이 정도만 얘기를 했지, 거기서 벤자민 네탄야후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이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데 내정 간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말이죠. 근데 왜 했겠어요? 척 슈머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못해서, 그리고 또 선거철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민주당이, 바이든이 그동안 너무 아주 잘 토닥거렸어, 너무 이스라엘 좋게 했어 하는 것이 선거에 위험해지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저는 중요한 것이 하마스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생각이 되던데요. 하마스도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람 자국민 생각 안 합니다. 자신들이 이긴다면 얼만큼 죽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숨져서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물러설 수 있잖아요. 하마스도 그걸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마스에게 정신적인 승리를 척 슈머가 줬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또 그러다가 보면은 또 다시 척 슈머 얘기로 돌아가게 되는데, 아니 그러면 이렇게 누군가가 압박을 하지 않으면 벤자민 네탄야후는 계속 가자에서도 지상군으로 엄청나게 사람을 죽일 텐데 가자지구 사람들이 어디로 가지? 라파가 맨 아래잖아요. 가자의 제일 북쪽에서부터 집도 절도 다 잃어버리고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내려가라고 하니까 내려왔잖아요. 남하했어요. 남쪽까지 왔는데 더 남쪽은 이집트입니다. 라파가 이집트하고 가자하고 국경이니까 이집트에서 안 받아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거기서 도간에 든 쥐로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척 슈머가 이런 말을 했겠구나. 어디로 가야지? 어디로 갈 거나 돈데보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척 슈머도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선거를 치러서 뭐 바뀌어야지 돼? 이것도 내정 간섭처럼 보이기도 하고, 지금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오늘 이번 주에 헤드라인에서만 말하고 전해드리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 캔버기라는 콜로라도주의 공화당 의원이 다음 주에 의회를 떠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전부터 뭐 재선에는 나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언제 의회를 떠난다고는 말하지 않았거든요. 다음 주에 떠난다는 겁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선거가 치러지려면 11월이고 선서를 하려면 1월이고 그 사이에 일은 해야지 되는데, 그런데 공화당에서 자기는 도저히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국토안보부 장관 같은 사람을
탄핵 요건에 맞지 않는데 탄핵을 한다고 하고 이걸 왜 부정선거라고 우기고 또 우기고 이게 도저히 되지가 않는다 하면서 심지어는요. 하원 의원인데 다음 주에 이제 사임한다고 하면서 하원 의장에게도 그 발표를 하기 30분 전에 음성으로 남겼답니다. 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완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짝짝꿍입니다. 이 사람은. 그랬다고 하고 도저히 나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 자체도 이만큼 왔으면 됐지 더는 못 받아들이겠고 65세입니다. 사지구예요. 콜로라도 9년 그 의원을 했습니다. 케빈 메카티를 그렇게 퇴출할 때도 이 사람은 반대를 했었고 알레한드로 그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에도 반대를 했고 그런데요. 지금 그렇게 되면 218대 213석 의석이 되거든요. 모두 참석을 해서 투표를 하면은 공화당이 두 사람만 이탈돼도 이게 안 됩니다. 법안 통과도 안 되고 하니까 몇 개월 동안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신 없으면 하원 의장이 내놓지도 않으니까 투표에 콜로라도 법에 따르면 누군가가 사임하면 85일에서 100일 사이에 투표 선거가 치러지게 된답니다. 아마도 뭐 콜로라도주 예비 선거 뭐 있고 뭐 하는 글쎄요, 한 6월 25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지금 40명이 넘는 의원들이 의원직을 떠났습니다. 도저히 너무너무 당파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게 이번 주에 일어난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탑뉴스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늘의 미국 탑뉴스에서 다시 뵙겠는데 뭐 러시아 선거도 있고 하니까 익사이링한 그런 뉴스가 있을 것 같은 날이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